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함께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분입니다. 구용의 논설위원, 청취자들께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몇 년 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뉴스연구소 진행해보죠. 첫 번째 뉴스 국회로 가야죠. 네, 11개 상임위원장 의결. 어제 상임위원장 12명이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어제 밤늦게 선출이 됐어요. 국민의힘이 운영위 과방위는 내줄 테니까 법사위는 달라라고 막판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고요. 우원식 의장이 안건 상정하면서 민주당이 결국 11개 상임위원장을 다 갖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피켓 시위 이런 것 정도 하면서 별다른 전략을 역시 보여주지 못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나머지 7자리 상임위도 모레 13일에 선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자리는 확실히 우리가 가져갈 거고 7자리는 남겨둘 테니 국민의힘이 가져가든지 그것도 싫다면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 전략인가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틀 동안 또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민주당이 법사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뿐만 아니라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김용민, 이성윤 의원 등등 강경파로 라인업을 짰어요. 네. 그래서 검찰개혁, 법원개혁 이런 드라이브들을 걸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판사 직선제 얘기는 또 뭡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비판했던 기사를 인용하면서 네. 신판도 선출해야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판사를 선거로 뽑는 판사 직선제 도입을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판사 직선제라는 게 사실 좀 급진적인 주장인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직선제도 일부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방법원 판사는 말고 그러니까 주법원 중에서 몇몇 주에서는 주민 선거로 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우리 현실에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론을 통해서 사법부 견제하자 이런 취지로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맨 처음 이 부분 문제 제기한 사람이 김승원 의원 맞죠? 판사 맞아요. 출신. 법사위 이번에 간사 맡게 됐고 판사 출신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술판 회유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재판부에서 직권조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고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민주당에서 검찰 견제 이런 쪽을 좀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법부 판사까지 좀 공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 왜곡죄는 수사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검사 판사를 고발하게 하는 거, 그리고 수사기관 무고죄는 증거를 조작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것들, 결국 다 이게 여론을 통해서 사법부를 견제하겠다 이런 포석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 왜곡죄, 네. 수사기관 무고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발의해서 법안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통과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여론을 봐야겠지만 발의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만 당내에서 역풍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방탄 프레임에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이 했던 얘기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민주당 혹은 시민사회에서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많지만 사법부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점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속도 조절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네. 그동안 민주당 우군으로 분류가 됐었던 조국혁신당에서도 요 지점, 그러니까 이화영 전 지사 그 선고와 그 민주당이 사법부 개혁, 그러니까 법원 개혁까지 얘기하고 있는 요 대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이죠? 혁신당 쪽에 제가 취재를 했는데 혁신당은 이화영 재판 결과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까지 좀 선을 세게 긋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용의 논설위원, 네네.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게 판사 직선제라는 게 하나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연관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보이고요. 민주당도 좀 이 부분을 좀 차분하게 앞으로 항소심에서, 물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아닙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죠. 근데 1심 때 제가 재판을 참관도 해봤는데 네네. 여러 가지 좀 정치적 논란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많이 오염되면서 완전히 정치적 사건으로 이렇게 법원 그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가라앉고 차분하게 항소심에서 서로 법리를 가지고 다퉜으면 좋겠다. 그리고 변호인들도 좀 그런 부분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또 판사도 좀 자기 색깔을 좀 드러내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좀 재판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헌법 84조 관련해서 예, 예.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가진다.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연일 3일째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올렸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건 이런 좀 생각이 정치적인 들어요. 구석이라고 왜냐하면 보세요? 예, 조선일보가 이제 찬반 양론을 했던데 네. 제가 전화를 돌려본 결과 대부분 주류적 인식은 이 재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학계의 의견이 주류? 그러니까 법조계 의견이요. 아,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특정돼서 편향돼 있는 일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취재한 바에 의하면 예,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뭐 논란이 될 정도로 5대5로 나눠서 학계나 법조계에서 이게 논란이 될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그 헌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소추하지 말라는 것이 이미 재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당선이 됐잖아요.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된 후보를 만약에 그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경우 이미 국민투표에 참가한 국민들은 기범죄 사실을 알고 투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 이미 범죄 사실을 예. 알고 투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 국민 투표를 갖다가 부정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과하게 쓰인다면은 정적 제거용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있는데 네.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떤 검찰 권력을 가진 집단이 네. 무조건 기소를 해가지고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은 사람은 다 그렇죠. 기소를 하면은 이게 재판밖에 이제 한다? 정적 제거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논란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현직 시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제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재판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적이잖아요. 저희 그 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그러면은 대법원장도 인사하고 다 모든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재판의 공정성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대통령이 날마다 만약에 이제 날마다는 아니지만 몇 번씩 재판에 설 경우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 도대체 이 나라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국정에 난맥상이 오는 것이고 예, 그런 식으로 광의의 의미로 이 84조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법조계의 제가 취재 한 서너 명 취재했는데 네. 대부분이 이런 인식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반대하는 분을 그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의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재판을 할 때 그 대통령이 된 후보 한 사람만 그 재판에 관여된 게 아니라 여러 공범 혹은 종범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 재판은 그냥 멈추는 것인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도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좀 더 민감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겠죠. 그러면 사실상 재판에 서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 광의의 의미로 이걸 해석하느냐 조금 협소하게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느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예. 이거 여기서 더 논쟁하면 다음 예, 진도를 예. 못 알겠습니다. 나가서 이따가 한 칼 토론해서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가죠. 출국 직후 사건 종결. 예,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어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어제가 이제 해외 순방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 떠난 네. 상황이었잖아요. 네, 대통령 부부가 어제 오전에 공군 1호기 타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5시 반쯤에 권익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한다라는 거였고요. 이유는 뭐 간단하고 좀 뻔했어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건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치고는 좀 뻔하게 예상됐던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다만 관전 포인트가 윤석열 대통령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지만 공직자 본인은 의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받아온 거를 공직자가 알게 됐을 때 바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게 되면은 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라고만 밝히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제재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밝혔습니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까? 네,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정도로만 대답을 하고 어제 넘어갔었어요. 원래 권익위에서는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은 수사기관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종결 처리되면 보내진 않겠다. 이 건은 보내지 않는 근데 걸로 물론 결론이 지금 났어요. 이 권익위 판결과는 상관없이 이미 검찰에서 수사는 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검찰에서도 중앙지검에서
검찰은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별도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었어요. 예. 아무튼 권익위 차원에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쟁점을 해소해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논란을 계속 띄우면서 김정숙 여사는 어제 그러니까 제가 그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고 분류되는 모 의원한테 이제 취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숙 여사는 외교부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라는 의혹인데 김건희 여사는 용도에 맞게 가지 않았냐라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해서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이슈를 지렛대 삼아서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명분을 취하는 그런 전략으로. 그림들을 전략을 깔고 있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안 원래 됐습니까? 오늘 오전에 발표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어젯밤에 급하게 공지가 나왔는데 하루 미루기로 했습니다. 아, 그 얘기는 그 2인 대표 체제 놓고 막판에 지금 뭐 치열한 논쟁이 오가나 봐요. 맞아요.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의견 조율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당헌 당규 TF에서 냈던 결론 따로, 비대위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 따로, 또 당권 주자들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따로 이게 아직 모여지지가 않아서 지금 발표하게 되면은 반발만 커지게 되고 갈등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쟁점은 그 2인 대표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단일 대표 체제로 가느냐 그거예요. 아니면 당심 대 민심 반영 비율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후자 민심 30% 넣는 것도 20% 넣느니 30% 넣느니 이 갈등도 있긴 한데 예. 요거보다 말씀하신 전자 그 지도 체제 부분이 더 갈등이 크다고 합니다. 일단은 단일 지도 체제 현재 이제 대표랑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나누는 게 유지하는 게 가닥이긴 한데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승계형 단일 지도 체제라는 걸 또 요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대표를 놓고 당대표가 만약에 거리했을 경우에 뭐 부대표식으로 해서 네. 그걸 넘겨주는 방식. 대표 부대표 체제. 네, 근데 이게 당대표가 만약에 중간에 이제 날아가게 될 경우에 자꾸 비대위로 국민의힘이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건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문제 제기인데 네. 친한 쪽에서는 야 이거 우리 견제하는 거 아니냐. 한동훈 당대표 됐을 때 또 막으려는 뭔가 좀 견제 장치 두는 거 아니냐. 그 친윤 쪽에서는 야, 한 명도 벅찬데 2명까지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냐. 뭐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쪽에서 다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네. 그렇지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이 확실하고 맞아요. 비대위는 더 이상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사안 전해 주셨는데 구용의 논설위원. 네네. 우선 권익위 결정 요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죄송합니다. 예. 이 권익위 결정이 사실은 검찰의 기속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박영수 전 특검 그 수산업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검찰에서 이제 의뢰를 한 게 공직자에 해당하냐 특검이 과연 그래서 이제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권익위가 유권 해석 법령기관 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그 주무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왜 이 시점에 나왔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시점?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보고 또 취재를 해본 결과는 네. 사실은 지금 그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근데 이원석 총장이 한 달 전에 이제 수사는 수사고 네. 인사는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서울지검에 이제 해당 부장검사도 와서 같이 면밀히 검토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 그러면 이게 왜 나왔느냐? 이것은 일종의 검찰에 대한 그 잠불정리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대통령이 인사를 함으로써 검찰의 어떤 수사를 갖다가 속도를 더디게 하고 이것을 안 가게끔 해왔는데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떠나면서 이것도 이제 더 이상 그 안전핀을 하나 더 붙인 거죠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권익위가 함으로써 이제는 잠불정리까지. 그래서 과연 사실은 그 이원석 총장한테 시간이 한 달밖에 없어요. 임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9월 15일이 임기 말이거든요. 네네. 그럼 7월 10일경이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회가 맞아요. 뜹니다. 이게 맞아요. 뭐 예상한다면.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후보 추천위가 들으면 검찰총장은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쑥 빠지죠. 그러니까 뭐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듣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이원석 총장이 과연 이 한 달 동안에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근데 그 시점에 이제
어제 권익위는 결정이 종결을 있는 해버리고 거죠. 그리고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보니까는 어제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익위 15명의 내부에서. 위원들이 예. 한 서너 번, 세 번 정도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이것을 검찰에 던져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투표를 했는데 한두 표 차이로 이제 종결 결론이 났다. 아, 한두 표 차이였대요. 예, 직무 이제 관련성 있다 없다가. 여기서 그렇죠. 여러분과 법에 대해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소위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인은 직무 관련성 없이 받은 선물은 괜찮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 문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직무 관련성을 워낙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니까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제 보니까 한두 표 차이로 종결 결론이 났다는 것은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직무 15명의. 관련성이 있는 백으로 볼 예, 거냐 안 예. 볼 거냐. 근데 어제 이제 그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김광일 기자 얘기대로. 그렇다고 본다면 이 직무 관련성은 검찰 수사나 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쉽게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권익위가 또 보면은 현장 조사라는 걸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현장만이 출동을 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KBS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조치도 없었어요. 그리고 현장 조사가 없었어요. 예, 12월에 해서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왜 어제 대통령이 해외로 순방하는 시점에 이걸 터뜨렸느냐. 이제 그래서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뭐 검찰 수사만 남겨놓은 상황이네요. 권익위는 어쨌든 그렇죠. 이렇게 종결이 됐으니까. 전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자기 검찰 선배 아주 이제 친한 검찰 선배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보냈을 때 어떤 이 뭐랄까 배경일까 이렇게 뭐랄까 물음표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권익위 판단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런 포석도 염두에 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나고 나서 들더라고요. 아마 이원석 총장은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이분이 워낙 신중한 편이고 원래 또 본인이 뭐 최근에 외롭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또 이분이 이제 마태복음 얘기도 또 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그 무엇에 그것을 쓸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지금 내심에서 굉장히 충돌하고 있거든요. 근데 검찰 내부에서 내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결국 이원석 총장이 결정을 못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왜 결국은 결정 못할 것이다. 임기 너무 짧아서 남은 게? 시간도 한 달 남지 않았고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 스타일상 못할 거다. 결국에. 자, 그건 이제 보겠습니다. 봐야죠. 물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뭐 이게 그릇 직무 관련성이 있다 없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문제는 아니고 다만 네.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수사가 되느냐 검찰을 좀 지켜보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갑니다. 과외생의 합격점. 과외 가르치는 학생한테 합격점을 준 이 교수가 있었던 건가요? 음대 입시 비리가 이번에 한번 검거가 무더기로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입시 비리에 관여한 입시 브로커랑 교수들을 잡았는데 크게 두 갈래입니다. 불법 레슨 그리고 직접 참여해서 셀프 채점했던 건데 네. 먼저 레슨부터 살펴보면 입시 브로커 A씨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2021년 1월부터 2년 동안 서울 강남 일대에다가 연습실을 빌려갖고 입시생 30여 명으로 이제 대상으로 해갖고 불법으로 과외를 한 거예요. 성악 네. 과외를. 뭐 한 번에 40만 원에서 60만 원, 최고 70만 원 정도까지. 1회에? 맞아요. 1회 강습에? 네. 1대1로 이제 강습을 했던 건데 이게 불법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학 교수 13명이 참여해서 과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천만 원 정도 과외비를 챙겼고요. 더 큰 문제가 교수 5명이 입시 과정에 직접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불법 과외를 받은 학생들한테 점수를 높게 준 거예요. 뭐 서울대, 경희대, 숙대 이런 입시에 이제 그 해당 대학 교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수들이 참여해서 채점을 하거든요. 네. 여기에 이 불법 과외를 했던 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는 비대면 블라인드 심사였는데 뭐 이 학생들 목소리만 들으면 사실 대부분 이제 안다고 해요. 성악가니까. 네. 사실은 이 성악만이 아니라 악기도 그렇대요. 처음에 어떻게 뚱 하는 소리 하나만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전문가들은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 풀이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학생자 수가 뭐 일반 인문계 학생들만큼 엄청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공명 아니면 뭐 이 사람들 학생 그 발성 이런 것들 들으면 알 수 있는데 그 듣고 이 학생들 채점할 때 점수 높게 줬던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예. 구용의 논설위원 참 음대 입시 비리 이런 거 이제는 좀
이제는 좀 없을 것 같은데 잊을만 하면 나와요. 네. 제가 이거 한번 취재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예.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험 방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추천위원이 들어오면 알아요. 며칠 전부터 통보가 돼가지고. 블라인드가 아무리 돼도. 네. 그래서 서울대 음대 같은 경우는 4곡 정도를 불러요. 학생이, 예. 입시생이.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숙대나 이런 데는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은 2-3곡 정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의 발성을 알잖아요. 알죠. 그래서 이제 그 추천위원 누가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입시 음대 부정 비리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처벌의 문제라기보다는 입시의 음대나 예체능계는 좀 공정한 어떤 그 입시의 기관, 제도 이런 것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외부 인사들이 누가 들어오는지를 몰라야죠. 그러니까 바로 시험 직전 전날에 추천을 해서 당신은 저 한양대로 가시고 당신은 저 서울대로 가시고 직전에. 예,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그러네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래서 입시를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이미 몇 년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지금은 다 대학들이 알아서 관리하는 대개는 거예요. 외부 인사를 오는데 아직도 네. 대학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네. 누가 그 교수 어떤 교수가 간다는 걸 대개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초빙하긴 하지만 그조차도 대학이 알아서 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투명하지 않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 입시를 좀 공동 관리하는 문제로 예. 이렇게 해서 전날 입시 전날 그 추첨을 해가지고 그러네요. 무작위로 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겠다. 예, 그렇습니다. 입시 비리, 음대 입시 비리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